ISA는 저는 이제 온 국민에게는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데 비과세 통장이에요. 중산층이신 분들은 ISA 계좌 거의 다 활용해야 되지 않나. 막상 내가 창업하려고 하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제 희망 회로가 너무 긍정적으로 돌아가요. 3년 이내 폐업률이 50%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업종이. 그리고 뭐 요즘 이게 핫해? 그러면 3년마다 그걸 치고 빠질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세무법인 리치의 대표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뭐 이게 증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긴 한데, 국내에 복귀한 서학개미한테 이제 양도소득세 감면해 주겠다. 이게 뭐 사실 뭐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뭐 이제 서학개미 때문에 많이 너무 오른다. 이런 뭐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뭐 또 그다음에 한국 증시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한번 설명해 준다면요. 요거 이제 그날 바로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왔죠. 그래서 전날이 23일까지 보유했던 해외 주식 매각해라. 매각하고 그거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주식 사면,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시점이 한 1년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좀 보유해라. 그러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뭐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 주겠다. 그래서 뭐 1분기 내년 1분기죠. 말 그대로 26년 1분기, 뭐 3월 이내에 복귀하면 뭐 100%, 2분기면 80%. 근데 이거 디테일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와야 좀 뭘 하지. 막상 지금 팔았는데, 물론 이제 내년이 돼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정말 급박하게 이런 대책들을 내는 거 보면 진짜 이슈가 좀 되구나. 이거 나오고 나서 사실 1480원 환율이 바로 144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날 하루 만에. 이게 맞나? 이게 가능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 1년 정도 이상 이걸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저도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권유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댓글이 그거죠. 아니, 양도세 내도 해외 주식은 손실은 없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 그렇죠. 퀘스천이다. 그래서, 뭐, 그럼 제가 할 말은 없고요. 그래, 말씀을 드리기는 했죠. 이게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금액도 한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도가 뭐 5천만 원. 예, 뭐 그런 식이었어요. 공제 5천만 원 뭐 이런 식인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넓혀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상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거대 개미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그 정도 사이즈 잡으려면 좀 더 많이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5천만 원이 엄청나게 큰 니즈일까? 저는 개인적인 퀘스천 좀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양도세 같은 거 감면해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미국 주식이 더 올라버리고 한국 주식이 뭐 별 시원찮으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별로인 거고.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미국 주식을 팔았을 때 내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이득인 거고. 각자의 선택의 영역인 거겠죠. 맞습니다. 해외 주식으로 이제 약간 재미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국내 주식으로 옮겨볼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 가질 수도 있겠다. 근데 진짜 이거는 퀘스천입니다. 자, 그리고 ISA, IRP, 연금저축 이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요거 좀 개념 정리하면서 요거 쉽게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사실 지금 이제 촬영은 뭐 12월 말이지만 아마 영상은 뭐 1월에 업로드 되지 않을까 싶은데 12월 달에 가장 많이 이제 저에게 요청 오는 게 이제 연말정산 컨텐츠를 좀 찍고 싶다. 그때 이제 많이 요청 주시는 것 중에 제가 그럼 12월 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뭐 별거 있냐? 당장 연금저축에 돈 집어넣어라. 연금저축 넣으면 세액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즉각적으로 내 세금을 줄여주니까.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여유자금 있었을 때만 넣어라. 여유자금 없으면 왜냐면 도중에 빼면 결국 다시 기타 소득세로 토해내야 되니까. IRP도 마찬가지도 퇴직금인데 쉽게 빼기 어렵죠.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산다라고 했었을 땐 뺄 수 있으니까 작년에 엄청 뺐잖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거의 뭐 8조인가 뺐다 그러더라고요. 직장인들이 몇만 명이. 왜냐하면 집 가격이 엄청 올라가니까 빨리빨리 여기서 돈 빼가지고 해야 된다. 뭐 그런 상황도 펼쳐졌고. 근데 ISA는 저는 이제 온 국민에게는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하시는 분. ISA가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데 간단합니다. 국가에서 그냥 밀어주는 비과세 통장이에요. 말 그대로. 이걸로 너가 주식을 하면 얼마 정도 버는 거는 세금 안 거둘게.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이 생겼어?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너의 종합소득세율과 합쳐서 계산 안 할게. 너가 종합소득세율이 최고세율인 뭐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뭐 49.5%야?
오케이. 그거랑 합치면은 이득 벌어봤자 남는 거 없잖아. 네. 그러면 그냥 9.9%만 떼고 끝내줄게. 복권처럼 딱 이것만 딱 떼고 끝. 더 이상 신경 안 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중산층이신 분들은 ISA 계좌 거의 다 활용해야 되지 않나. 저도 제 거 채널에 이걸 찍었는데 네. 지금 영상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도 놀랐어요. 제 거 채널 웬만하면 10만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네. 10만 조회수 나왔는데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재테크 목적으로 네. ISA 계좌는 웬만하면 만들자라는 게 다 통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때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약간 세테크 상품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 영상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계좌가 각각 만들어진 좀 목적은 뭘까요? 우선은 ISA 계좌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네. 중산층의 단기나 중기 목돈 마련. 왜냐면 이것도 이제 3년에 한 번씩 해지할 수 있으니까 사실 네. 3년만 묶어두자 뭐 이런 네. 마인드로 하면 되는 거고 중도에 그리고 원금은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게 있고 그다음에 IRP는 사실 퇴직금에 대한 연금화 유도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퇴직이 좀 빨라졌으니까 퇴직하고 나서 지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연금 형태로 좀 받아가라. 뭐 그러면은 좀 저리로 좀 해줄게. 이자 그 세율을.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해라. 왜냐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에 한계가 있으니까 좀 보완해서 그러면 세금을 깎아줄게. 뭐 이런 목적입니다. 자, 그럼 세무사 입장에서 이건 안 만들면 꼭 손해라고 말할 수 있는 계좌는 뭐가 될까요,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저는 당연히 ISA 네. 계좌. 저도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연한도라는 게 있지만, 비과세 혜택 있고, 그 다음 손익 통산할 수 있고, 뭐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한도는 있지만, 네. 이 정도 금액으로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이게 사회초년생한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일정 금액만 넣고, 투자 연습을 여기서 해보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ISA 계좌 장점 좀 명확하게 좀 꼽아주신다면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익 통산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예금 그다음 펀드 막 각자 가입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난 걸 다른 플러스 난 거에서 이렇게 통산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난 건 그냥 세금 안 내고 끝이죠. 왜냐면 손해만 본 거니까. 그렇죠. 근데 플러스 나면 너 따로 이제 뭐 15.4% 내. 요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크니까 그 손익 통산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주니까 아주 나이스하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할 때 이점이 많죠. 왜냐면은 주식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여기서 이자, 채권에서 이자 벌어들였으면 이게 손익 통산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에서 만약에 매매만 한다 그러면 사실 엄청난 장점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웬만한 사람들은 대주주가 아니니까 세금 안 내요. 어차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당이나 ETF 투자자.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에게 더 필요한데 직장인분들 사실 개인 투자 막 종목별로 하는 거 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아요. 두 종목이나 세 종목만 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막 거기서 뭐 20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내가 봤을 때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계좌랑 비교를 해보면 네. 진짜 이게 세금 차이가 큽니다. 자, 간단히 좀 예시를 해보면 네. 뭐 일반 예금으로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뭐 A, B, C가 있는데 여기 300만 원 이득, 여기 마이너스 3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그럼 마이너스 300만 원 그냥 확 날라가고 플러스 300만 원 두 개인 600만 원에 15.4% 원천 징수를 하니까 세금 내면 한 92만 4천 원. 근데 이게 ISA 계좌로 하면 마이너스 300만 원이 플러스 300만 원하고 우선 상계가 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300만 원이 남았죠. 근데 ISA 계좌가 이게 상품이 두 가지인데 200만 원, 400만 원.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거든요. 일반형 2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이득 본 거에서 200만 원 빠지고 1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9.9% 낮은 분리과세 딱 떼고 끝나면 9만 9천 원이니까 이것만 해도 한 80만 원, 90만 원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로 이제 투자를 좀 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 누가 해요? 뭐 이득을 벌어야 이거 내는 거지. 근데 여기 다 있어요. 그 ETF 상품으로 이제 나스닥 연동이나 S&P 500 연동된 해외 주식 연동된 국내에서 상장한 ETF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시면 왜냐하면 개별 종목 힘들다고 하시면은 그런 것들 넣어두시면 차라리 수익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 가져가는 거니까 본인의 수익률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네. 만약에 만기 시점에 그럼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좀 어떤 대처 전략을 좀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왜냐면 이게 얼마 안 돼서 만기까지 도래한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기 연장이 되면 이제 미실행을 하는 게 네. 미실행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만기 연장했을 때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 금융상품이라 내가 이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계속 연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ISA 계좌라는 게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계좌로 그럼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누적 혜택 다 날아가 버립니다.
두 번째로 해지할 때는 유가증권 다 팔고 나서 해지를 해야 된다. 거기에 계좌가 있어버리면 시스템상으로 해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3년마다 이제 이득을 봤으면 해지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특정 주식을 좀 빼고 싶다. IS 계좌에서 나 뺄게. 이러면은 그때 출고 신청을 해도 되는데 일반 계좌로 옮길 때 당신 이득 본 것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못 본다. 그러니까 ISA 계좌로 웬만하면 최대한 유지를 하는 건데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해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득 볼 때까지 그 계좌로 우선 운영해라. 왜냐면 이득 봤었을 때 비과세 혜택 받아가면서 해지하는 게 맞지. 그냥 손실 났는데 이거 해지하면 어떠한 영향도 못 받는 거니까 굳이 이득을 못 본다. 그래 말씀 많이 드리죠. 예. 그러면 또 ISA 계좌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면 세무사 입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또 주의사항은요? 이게 3년마다 갱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이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ISA 상품에 대해서 이 정도의 세테크가 되는구나라는 정보만 입수를 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할 거는 어떤 종목 투자할 거냐에 대한 공부예요. 사실은 세금은 항상 후차적이니까. 우선 벌어야지. 못 벌었는데 무슨 맞아요. 세테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테크는 대부분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은 기본적으로 넣어놓고 나의 목표를 잡는 거예요. 3년간 내가 무조건 수익을 번다. 야, 그래도 내가 3년간 하는데 비과세 200만 원까진 벌자. 그래도 이 정도의 목표는 잡고 나의 투자 연습, 사회초년생들이 나의 금융자산에 대한 이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나쁘진 않다. 그 정도만 딱 해라. 꼭 이제 좀씩 하시다 보면 여기다 자금 많이 넣고 이제 불나방처럼 막 하시는데 그러면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연동상품 구매를 해서 이 자본시장의 추이가 이렇게 되는구나.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보는 걸음마 과정으로는 정말 권하고 싶다. 이득이 딱 그래서 생겼다 그러면 3년마다 갱신을 해라. 왜 그러냐면 이 비과세라는 게 해지를 했었을 때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1, 2년 차에 돈을 벌었다 이미. 그러면 그거 했었을 때마다 비과세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해지 시점에 짠 하면서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지할 때 200만 이상 벌었다 그러면 바로 해지하세요. 300만 원 버셨어요. 그럼 200만 원 비과세 받고 100만 원 9.9% 되고 그 다음날 또 계좌 다시 만들어라. 또 3년 유지하면 된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연속선상을 가져갈 수 있네. 그러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지금 단어가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연장과 그다음 해지후 재가입이랑 뭐 갱신 비슷하지만 좀 다른 단어들이 나왔는데 아까 전에 이제 못 벌면 연장하고 벌면 해지후 재가입을 하려고 했어요. 맞습니다. 못 벌면 어쨌든 그냥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만기를 연장하는. 만기를 연장하고. 그 다음에 그럼 벌고 나면 그 해지할 때 이제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해지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해지 안 하고 그냥 뭐 갱신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갱신의 의미가 해지 후 재가입의 갱신의 의미로 말씀하신 맞습니다. 건가요? 예. 해지 후 재가입. 새로 세팅을 해야 돼요. 약간 번거로운 거네요. 아니, 그 예를 들면 내가 해지하거나 할 때 이거 어쨌든 폐쇄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갱신한다고. 그렇게 되면 은행도 나도 좀 편할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00만 원 이상 번 사람들이 해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재가입하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시간 낭비, 돈 낭비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저 들으면서 든 생각이 아니 이런 비효율적인 뭔가를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입법을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ISA 계좌가 이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근데 21년도에 중개형 ISA, 그러니까 내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때 계좌가 제가 알기로 한 170만 개 그쯤이었는데 지금 거의 700만 개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지금 계속 넣고 있어요. 안 되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과세를 그러면 일반형은 5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서민형이라고 있어요. 그건 400만 원까지 지금 비과세인데 이거는 1000만 원까지 해주자. 저는 이걸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ISA 계좌로 전부 다 이렇게 추천을 해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거면, 왜냐면 ISA는 국내 시장밖에 못 하니까, 그러면 비과세 높여달라. 비과세 높이면 이런 번거로운 일 안 하니까. 비과세를 500만 원까지 높이면 3년 지나도 아직 비과세 못 채웠네? 그럼 4년 차 때 해지하자. 요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을 조금 이제 개편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계좌 개설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납입 한도가 연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또 넣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맥스가 5년간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게 12월 달에 계좌 만들면 좋은 게 뭐냐면 12월 달에 그러면 2천이 이미 생긴 거고 1월 달에 되면은 또 2천만 원이 생기는 4천이 생기죠. 근데 12월 달에 내가 2천만 원 못 넣었는데 어떡하냐. 100만 원만 넣고 안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연도에 누적으로 4천만 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수익률 좋은 거 한 7%짜리 있다.
ETF 연동이나 뭐 이런 거 해외 주식 그러면은 4천만 원 7%면 280만 원이니까 사실 비거상 뭐 이미 뚫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납입 한도도 그래서 높이자는 얘기도 있어요. 네. 이걸 2억 원까지 좀 높였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A 그럼 수익률은 좀 어떤 게 좋은가요? 이거는 확실히 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ISA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 가면 어떤 상품들이 몇 년간 얼마의 수익률이 나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사이트 가셔서 조금이라도 봐봐라. 엑셀이라도 몇 개 다운로드 해보시면 좋다. 근데 ISA가 세 가지 형태인데 뭐 신타격, 일이명, 그 다음에 중개형 이런 게 있는데 신타격이나 일이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예금 적금에 막 93%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시면 ISA를 왜 하냐. 그렇죠. 은행에 적금 넣을 거면. 그러면은 사실상 그냥 뭐 새마을금고나 이런 저축은행이나 거기서 특판 상품이 더 나을 거다 차라리. 이자율이 더 높은 게 낫지. 그래서 그런 관점보다는 저는 ISA 계좌 만든다고 한다면 진짜 웬만하면 주식. 근데 그건 은행에서는 못 만들어요. 은행에서는 신타경하고 일이명만 가능하니까. 이게 증권사에서는 중개형 가능한데 휴대폰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안 가셔도 되고 신분증으로 이렇게 해서 다 계좌 금방 만드니까 그렇게 만드셔서 운영하는 거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약간 지금 그나마 좀 수익률이 좋은 걸 몇 개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나스닥이나 S&P 500 뭐 이런 연동된 ETF가 좀 그나마 좀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은 그쪽으로 먼저 좀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제 신용 등급이 높은 차라리 네. 채권을 한다거나 하다못해 예적금은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진짜. 자, 세무법인의 리치의 이제 대표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종목, 개별 종목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이거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긴 할 텐데 어쨌든 세무사로서 많은 분들 특히 아무래도 자산가분들 세금 관련된 이 것들을 절세를 도와주고 계실 텐데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어쨌든 뭐 근로와 사업 이거는 이제 사업이라든가 어쨌든 내가 직접 일을 하면서 버는 거 빼고 논외라고 투자로 간다면 결국엔 뭐 주식으로 버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을 거고 요즘에 올해는 금은이 굉장히 뜨거웠죠. 맞습니다. 안전자산인데 이렇게까지 안전자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폭등자산. 그 다음에 뭐 채권도 있을 거고, 달러도 있을 거고, 코인도 있을 텐데, 올해는 어느 자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셨는지랑, 플러스로 보셨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이 중에서도 이 다양한 자산,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인 거, 세 가지인 건데, 두 번째는 이 중에서도 어느 자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좀 돈을 버는 게 뭐 확률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측면.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아까 주식 얘기해 주셔서 국내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외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개별 종목 하는 사람도, ETF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정말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은 뭘 투자해서 돈을 번 케이스가 많은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2025년도 약간 정상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상반기에는 압도적으로 코인 압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좋았죠.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코인은 세금도 안 내는데 세무사를 왜 찾아가 이러실 건데 그렇네요. 네. 세금 안 내잖아요. 네. 완전 그거 이제 별개의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마이크로적으로 절 찾아오시는 분들 통계를 말씀드려 보는 거니까 네. 이제 이런 시각도 있구나 하니까 그분들이 결국 어느 정도 자산을 벌면 부동산. 네, 그렇죠. 왜냐면 코인은 시즌이 이제 짧다고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빨리 좀 셀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 관점이긴 한데 비트코인이 전고점 뚫으면 저는 웬만하면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시즌 때 1억 7,500에 다 팔았거든요. 네. 그냥 다 던졌어요 그때. 완전 네.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이게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2억 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어깨에서 팔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 근데 이제 유동성이 자체가 많이 늘어나니까 코인 시장도 예전과 좀 패턴이 확실히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주춤을 한데 네. 그러면 다시 어느 시점 되면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네. 이미 코인 관련된 세금 강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계속 월마다 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 무슨 코인이 세금이 있느냐? 왜냐면 거기서 번 본들을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으로 갑니다. 네. 아니면은 그분들이 워낙 주식을 또 잘하세요. 왜냐면 코인하고 주식은 이제 연동성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패깅 느낌이 생긴 것 같아서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코인 정리하고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어서 상반기에는 정말 코인이 많았어요. 네. 그 다음에 하반기는 부동산. 하반기 진짜 부동산이 뜨겁죠. 뜨거웠습니다. 활활 탔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자산을 많이 이루시긴 분들은 부동산이 확률적으로는 아주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부동산은 유동성 만드는 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강제 장기 투자. 강제 장기 투자 될 때가 많은데 지나고 보니 잘 됐네 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세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절 많이 찾아오고 있고, 주식은 생각보다 이제 절 찾아오실 일이 많지도 않죠. 왜냐면은 세금이 워낙 심플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식은 사실상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목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특정 종목 위주로만 딱 팔겠죠. 집중 투자. 네. 제가 아시는 분은 한 종목만 해서 300억 버신 분도 있어요. 다른 종목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난 하나만 할 거예요. 그냥 샀다 팔았다만 조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도 돈을 버는데 일개 나 같은 주식 모르는 애가 막 5종목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런 고민을 항상 했었고, 그래서 종목은 2개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건 그냥 재미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무사님이니까 사실 투자 전문가 쪽은 아니죠. 다른 쪽 전문가이신 건데, 주식, 부동산, 금은 뭐 채권, 달러, 코인 다양한 자산인데 2026년에 좀 뭐가 뜨거울까요? 어렵다. 네, 뭐 또 세무사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투자법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여러분. 부동산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웬만해서는. 네. 근데 이제 특정 지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은 이제 계속 지속적일 것 같고, 좀 더 다른 시각이긴 한데 주택보다 비주택이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주택이라 하면 대부분 이제 상장주식으로 속하는 이제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 올라간 것에 이제 더 탄성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규제가, 대출 규제나 이런 게 이미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비주택 쪽으로 조금 더 쏠림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를 접근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압도적으로 수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이제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비주택은 말 그대로 리테일, 거기에다가 어떤 콘텐츠를 집어 넣을 거냐 문제인데, 이걸 넣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문의가 많으신 분들은 나 사옥을 할 건데, 사옥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공장을 할 건데, 공장 사는 김에 거기서 제조업도 하지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하면 저는 그렇게 본다. 근데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다. 뭐 화성 용인이면 오케이. 근데 그 지역을 벗어났다? 약간 저는 퀘스천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이나 은 저는 좀 사고 싶어요. 진짜 있으면 사고 싶을 정도로 이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지나면 이제 금에 또 뭔가를 연결한 코인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유념하고, 그다음 26년에는 스테이블 코인. 요걸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2026년 증여 세무조사 트렌드는 완전 다르다고 하던데,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나오고 요즘 세무조사는 이제 증여도 조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증여 조사는 이제 취득자금 소명하면서 조사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10월 15일부터 대출 규제를 뭐 2억, 4억, 6억밖에 안 하니까, 근데 부동산 가격은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접근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서울의 부동산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 돌파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아, 중위값 12억. 그래서 봤어요. 야 15억? 그러면 이제 딱 그 정도 수준이면 LTV 40%에 6억 딱 걸리니까 6억 대출받고 9억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자금이 일반적인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거기다 더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요즘 압도적으로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게 양극화돼서 좀 이런 표현은 항상 좀 그렇지만 증여 건수가 압도적으로 늘었어요. 예전이랑 똑같습니다. 예전에 2022년도에 규제가 좀 심하다고 확 풀렸을 때 또 증여가 확 늘었었거든요. 그때 물론 취득세 개편이 있었어요. 증여 취득세 개편이. 그래서 많이 늘어났었는데, 지금 10월까지 벌써 한 7,700건, 거기다 미성년자에게 준 것도 한 200 몇 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30억짜리 부동산을 자녀가 취득하게 한다. 그러면 50억을 그냥 줍니다. 50억 주면은 이제 증여세가 한 20억 정도 나와요. 그럼 나머지 금액 30억으로 너 그냥 30억짜리 사.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요즘은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50억까지 올라갈 거야. 어차피 한 번 줘야 되는데 이번 참에 줄게. 그러니까 이제 매매 자체가 줄어들어요. 토호제랑 조정대상 지역 묶으면, 예전에도 그랬는데 서울이 월 평균 한 10,000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00건인데 규제가 엄청 심해지면 이게 한 800건에서 900건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매매 거래량 확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님들 다 폐업해버리잖아요. 막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증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거 증여 제대로 한 거 맞아? 조사해봐야겠는데? 그래서 증여세 세무조사가 오랜만에 펼쳐지고 있다.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년엔 훨씬 더 많이 펼쳐지겠네요. 요즘 국고가 많이 비어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과거 한 3년 전, 5년 전 패턴으로 이렇게 하면 안 걸리겠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이거 딱 들어보시면 와, 이것까지 봐?
그게 좀 있을 거예요. 오늘 다양한 서류를 여쭤봤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엄카 찬스도 잡아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엄마 카드 찬스겠죠. 말 그대로 이제 부담부증이라 그래서 네. 아니면 돈 빌려주거나 뭐 이런 케이스 많잖아요. 네. 부담부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10억짜리에 이제 거기 뭐 임대차가 6억이 껴있어요. 6억 원 너가 갚아라는 조건으로 넘겨주는 게 부담부증이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또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6억 원을 몰래 갚아줍니다. 네. 어차피 자녀가 갚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 케이스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6억 원인데 한 2년도 안 돼서 이것을 이제 3억 원에 150만 원 반전세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왜 바꾸셨냐 하니까 월세를 좀 자녀에게 소득을 마련해 주고 싶었대. 근데 자녀가 연봉이 5천만 원인데 그 2년 만에 3억 원을 그러면 그 보증금의 그 차익분을 어떻게 갚았냐? 못 갚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채무 사후 관리라 그래서 매년 체크할 거다. 근데 설마 진짜 하겠냐 했는데 2년 만에 이제 국세청한테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 전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다니까 진짜 나올 줄 몰랐다. 3억 원 딱 내역 봤더니 아버지가 송금해 준 거예요.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서 3억 원 갚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야, 너 그러면 그 빚 갚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6억 원 임대차가 아니라 은행 빚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자랑 원금 나가니까 너 그럼 이거 갚아야 되니까 너 번 돈 1원도 쓰지 마.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이다. 그러면 너 1원도 쓰지 말고 내 거 카드 써. 그렇지. 그거를 이번에 12월 초에 잡은 증여세 세무조사 케이스 1번으로 올렸다라는 건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것까지 보나 하는 거를 이제 본다. 근데 이거 잡아내는 거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신용카드 쓴 내역이 1년에 얼마지 나와요. 근데 그 근로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봉 6천만 원인데 원래 그 정도 되면 제가 연말정산 해마다 몇만 건 하겠습니까? 엄청 많이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00만 원에서 그 정도 내외로 써요. 왜냐면 뭐 당연히 식비 쓰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갑자기 0원이 돼. 그러면 뭐겠어요? 엄마는 쓴 카드 내역이 갑자기 2천만 원이 늘어나. 심플하겠네. 심플하게 잡아낼 수 있는 건데 요걸 첫 번째 케이스로 한 거예요. 생활비나 교육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혐의로 이거 잡아내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 이 정도까지 잡나? 라고 하지만 이제 그거를 1번 케이스로 올렸다라는 얘기는 이거 알고 있으셔야 된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진짜. 근데 또 이게 부모가 자녀한테 몇 억을 줬다고 하면 이건 잡아야 되는지 막 생각도 드는데 부모가 자녀한테 카드를 준 거를 썼다고 하니까 이 금액에 따라서 뭐가 좀 다르겠지만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뭐 되게 작은 금액이면 뭐 사실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겠지만 그렇죠. 생각보다 그래서 잡힌 케이스도 많이 쓰긴 했어요. 제가 좀 뭐 지금 평균적으로 예시로 한 2천만 원 썼다고 말을 했지만 막 자녀가 이걸로 사실은 막 금 사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금도 카드로 긁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보면 다른 자산의 축적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드러나게 많은 비용을 엄마의 카드로 쓴 거죠. 근데 본인이 쓴 지출 비용은 거의 제로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뭐야 말이 돼? 그럼 결국 나중에 세금을 더 냈겠네요. 네, 결국 이래서 지금 추징하겠다라고 벌써 이제 진행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도 금을 사신 분은 추징 당한 것보다 더 돈 많이. 아니, 금을 샀잖아. 맞아. 올해 금이 뭐 70, 80% 올랐으니까. 말도 안 되게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세금 내려고 또 금을 팔아야 되니까. 또 그게 또 아쉬울 수도 있으시겠어요. 자, 또 유사하게 응용된 케이스가 또 있는데 그것도 잡아낸다면서 이건 뭐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님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님 저택에. 아버님 자가인, 아버님 소유인 주택에서 이제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자녀에게 부담부증으로 줬어요. 야, 너가 이거 임대차 보증금 내주는 조건으로 살아. 근데 그 임차인이 누구예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퇴실할 때 임대보증금 받았다라고 말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체한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손주는 또 새로운 세입자 들이면서 그 보증금을 또 받잖아요. 그걸 또 유용을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 골드바 사고 과도한 생활을 하니까 야, 이거 까봐 했는데 계좌 까보니까 말 그대로 할아버지에게 임대보증금 원래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 이 정도까지 보나라는 거 단계 2단계 레벨 3단계 레벨까지 이미 볼 수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밥 먹고 맨날 조사를 하니까 사실 많이 경험을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걸린다니까 아유, 그럴까지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는데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의 국세청장님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기재부 완전 통이세요. 국세청 통이신데 국세처장까지 하다 나오셨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하신 다음에 국세청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부터 조사 레벨이 아주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 있다가 오셨던 분이면 기존의 패턴대로 하지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은 이미 이런 패턴들까지 아니까 보도 자료만 봐도 강도가 엄청 세요. 이런 케이스는 너무 지엽적이니까 굳이 안 올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정도 생활비랑 이런 것까지 보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뭐 차용증 쓰고 이런 거? 아니 그런 건 당연한 거야. 그냥 알고 있어. 당연한 거야.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허투루 하시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정말 강도가 세다. 자, 이번에 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조사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케이스였나요? 제가 이제 10월 15일 날 대책 네. 났을 때 제 거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100% 또 이제 의사분들 나올 거다. 항상 의사분들이 케이스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딱 진짜 보도자료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성형외과 의사인 부부가 여러 채 고가 아파트 취득하고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호화 사치 생활 용역. 정말 호화 사치 생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이런 거죠. 이제 이분들이 부동산 산 게 막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가서 뭐 300억이다. 근데 막상 10년간 본 소득 보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니까 100억도 안 돼. 이게 맞아? 라고 이제 퀘스천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래 벌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뒤져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의사분들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겠죠. 제가 의사분들 자산관리랑 세무조사로 이 업을 거의 기반을 다졌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환자의 신분 노출 우려되는 그래서 현금 결제를 많이 하는 과들이 있어요. 성형외과나 이런 과죠. 근데 그런 과의 이제 빈번한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수입 그거 어떻게 누락하는지 잡아내는 방법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여자의 소득 원천까지도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증여세 미성년자가 당연히 돈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돈 준 걸로 증여세 아까 말했던 50억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로 가서 야 그러면 저분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줬을까? 야 근데 소득이 생각보다 낮은데? 그럼 이거 소득 누락 아니야? 그래서 현금 매출 누락을 이제 잡아내려고 했던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뭐 의사 계좌만 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네. 의사분들의 이제 배우자 계좌랑 실장님 계좌는 당연히 봐요. 이제 더 말씀드리면 실장님의 남자친구 계좌까지 봐요. 왜냐면 분명 차명으로 받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많이 이미 네. 세무서에서는 알고 있다.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상점이라든가 뭐 길 가다가도 뭐 이제 그런 뭔가 결제할 때 보면 그 현금으로 할 시에 그 할인해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대부분 다 이 케이스라 보면 되네. 현금 결국 누락을 하는 케이스. 약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니, 약간 있지가 아니라 그게 아니면 할인해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보는 데가 첨가물 파는데 네. 거긴 다 현금으로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보면서도 저 한 분이 삔또가 상하면 말 그대로 고객이 저거 신고하면 바로 문 닫으실 텐데 저 가능하신가? 요즘은 탈세 제보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 앞에도 첨가물 파는 데가 있었는데 3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휴업하고 있어요. 임시휴업 때려버렸다. 그래서 제가 저거 왠지 그냥 개인적 생각이었어요. 네. 아이고 카드를 받거나 뭐를 해야 되는데 네. 매출을 포착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현금으로 받은 거는 아무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락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높죠. 카드는 애초부터 거기서 그냥 자기가 누락시킬 수가 없는 거고. 맞습니다. 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되는데 사실상 나의 뭐 연락처나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건 그걸 끊어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딱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자, 또 주택 증여할 때 감정평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시세 60억 아파트에 39억의 감정평가에서 증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건 너무 심했죠. 네. 너무 심했어요. 이게 이제 보도자료 헤드라인이었었는데 네. 이 기준시가 22억짜리인데 이게 인근 시세는 60억이었어요. 근데 네. 감정평가를 너무 낮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객들 만나다 보면 이 정도 가액이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세요. 그래서 감정평가로 얼마까지 된다더라 막 이런 것까지 알고 오시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감정평가액이 이제 부인당할 수도 있다라는 경험을 저는 몇 번 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다. 이렇게 너무 낮게 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도자료 이렇게 나와요. 국세청 감정평가액의 80% 미만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은 시가 불인정 기간으로 하겠다. 네. 그러면 그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서는 이제 국세청에서 몇 년간 안 받아줘요. 막 그런 이슈도 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너무 낮게 했는데 너무 낮게 하면 국세청에서도 자기들이 재감정을 합니다. 아니 이거 맞아?
해가지고 매년 조달청에 이제 업무 협약으로 5군데 감정평가법인이랑 협약을 맺어요, 국세청이. 근데 5군데 맺었는데 거기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아니 이거 아무리 낮아도 5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39억은 말도 안 되는 수치네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할 수 없다 하고 다시 감정평가를 해버리는데 이게 억지로 한 케이스인지 아니면은 모르고 한 건지는 사실 퀘스천인 게 진짜 이런 적이 있었어요. 6개월 만에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하기 전에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놨다가 좀 뒤늦게 감정평가를 했는데 증여세 조사하는 시점에서는 이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맞냐. 근데 아니 그 당시엔 진짜 그랬다. 그래서 그걸 막 입증을 해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올 초에 한 50억, 55억이었는데 지금 8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가격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몇 평 기준이죠? 일반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가장 대표적인 사이즈인데 9평? 네, 9평이었던 것 같은데 네.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감정평가 몇 개월 전에 한 게 몇 개월 동안에 무용지물이 돼버리면 이건 당황스럽잖아요, 진짜. 이 고객분들의 입장도 좀 있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당황스럽긴 한데 너무 낮게는 또 못한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국세청 평가 금액의 80% 미만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은 시가 불인정 감정기간을 지정 가능하며 이런 코멘트 해주셨는데 그러면 80% 정도는 안 잡는 거예요? 예, 근데 그 80% 기준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죠. 50억에 나는 감평, 그 시가가 있었을 때 그때 감평을 해서 40억을 했는데 추후에 이게 60억이나 70억이 되고 나서 80%의 기준점이랑 너무 차이가 났다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황스럽네? 근데 국세청이 무조건 막 추징하진 않는데 이 케이스는 시세 대비 65% 정도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자, 또 주택을 개인인 자녀가 아니라 법인에게 싸게 준 것도 적발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의 가격대도 네. 비슷한데 이제 개인 간의 거래는 다 보니까 네. 자녀가 주주로 되어 있는 가족법인에다가 우회로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감평도 안 했어요. 그냥 기준 시가인 29억으로 법인에 주겠다. 무상으로 주겠다. 요렇게 돼버린 건데 요것도 사실은 감정평가 원래 해요. 그러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니까. 근데 법인은 무상으로 받으면 이거 법인세만 내고 끝이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가끔 이거를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감정평가 해가지고 다시 사실은 법인세랑 한 번 더 세금 맞아요. 주주들이 이득 본 것에 대해서 이게 차익을 계산을 해가지고 증여세도 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딱 결론적으로 이건 세금 파티 돼버려요. 얼추 계산해봤는데 막 20, 30억 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거는 진짜 좀 이거 좀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들이 다 복잡한 케이스만 지금 보도자료 올렸는데 이 정도 케이스들의 응용도 안 되는데 만약에 어떤 걸 허투루 진행하신다? 거의 다 때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또 부친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후 조부모가 증여세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건 원래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원래 합법이에요. 아, 원래 합법이에요? 원래 이게 합산과세 회피 방식이에요. 네. 근데 이 방식 자체를 눈 가리고 아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아버지, 부모 세대가 준 거와 조부모 세대가 준 거는 합산, 그러니까 세율이 합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주면서 세율이 막 50% 나오면 더 줄 때마다 왜냐하면 자녀가 증여세나 취득세 낼 여력이 없으니까 이 돈까지 주면 그 돈도 또 증여세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부모가 그 돈을 준 거예요. 증여세랑 취득세를. 그럼 조부모는 10%의 세율부터 시작하거든요. 낮은 세율이니까. 그러니까 좀 더 피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 원래 합법적인데 문제는 조부모가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부모도 딱 보면 소득 금액 딱 클릭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부동산을 팔았거나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가 이게 조부모한테 돈 쓱 준 다음에 조부모한테 받은 것처럼 하자. 그럼 세금은 냈으니까 뭐 설마 이것까지 조사하겠냐. 정말 그 케이스까지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왜냐면 조부모가 사실 줄 때도 세대 생략 할증이라서 30% 더 할증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뭐 잡아내는 거 일도 아니니까 이 조부모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줬냐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잡힌 케이스는 아무래도 뭐 많은 금액을 줬으니까 잡힌 거겠죠. 네, 아무래도 큰 금액들이 작은 금액들이면 그래도 작은 금액이고 부친이 말 그대로 조부모가 자금이 여력이 됐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았겠지만 이 조부모가 줄 여력도 안 되는데 이제 형태만 그렇게 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추징될 수도 있다. 정말 위험합니다. 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증여를 10년에 얼마 가지고 조부모는 얼마가 해줄 수 있는 거였죠? 똑같이 증여재산 공제는 이 전체를 합쳐서 직계 존속액이 5천만 원이요.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이 공제는 같이 씁니다. 또 조부모가. 부모랑.
5천만 원, 10년간. 아, 10년 5천에 부모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조부모까지 같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여를 해준다 그러면 조부모가 먼저 주는 게 좋아요. 5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세금이 나오는 부분에서 부모가 주면 거기는 세대 생략 할증이라서 30%가 안 얹어지니까. 그러니까 순서도 좀 중요합니다. 아, 부모가 먼저 5천을 주고 조부모가 주면 세금이 더 나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세율이 바로 계산이 되는데 네. 왜냐면 증여재산 공제 10년간 5천만 원 이미 부모가 다 써버렸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할증이 30%가 돼버리니까 네. 더 괜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재산 공제도 다 합쳐서 5천만 원인데 세율 합산은 방금 네. 말했지만 별도다. 그러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이제 안 통한다. 자, 2부의 주제가 2026년 증여 세무조사 트렌드가 완전 다르다 해서 유형 6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이제 자녀에게 주는 돈도 조심해서 줘야 된다는 건가요? 정확히 알고 줘야 한다는 건가요? 진짜 그냥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이제 강도가 디벨롭이 됐기 네. 때문에 정말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부동산 10월 15일 대책 나왔잖아요. 네. 매매 거래 자체가 지금 뭐 10,000건에서 1,000건으로 줄어들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세수가 적게 되고 취득세도 네. 적게 발생하니까 네. 그러면 세수의 부족을 다른 부분에서 채울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어디겠습니까? 이제 이런 다른 분야 증여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염려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이런 거 이제 본인들이 공부하고 뭐 챗GPT한테도 요즘에 물어볼 수 있는 시대지만 또 정확한 거 알려면 원래 전문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찾아가시는 게 좋다고 보는 네. 게 저는 제 컴퓨터 바탕화면 바로 이제 윈도우 딱 키면 익스플로러 키면 저는 챗GPT 써요. 그냥 저도 바로 거의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 질문을 물어봤었을 때 얘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학습을 나름 시켰는데 틀릴 경우가 있죠. 많이 틀려요. 기장 쪽은 많이 정확한데 일반적인 양도상속 증여는 말 그대로 부동산 정책이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니까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알려주면 위험하겠는데 근데 가이드 잡고 오기엔 딱 좋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3명 이상의 전문가랑 상담을 해라. 저는 예전에 거의 10년 전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 분한테 의견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비과세가 아니라고 느껴진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다. 이거 먼저 과세로 내시고 경정청구라 그래서 세금 돌려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있죠. 네, 그걸 진행해봐라. 왜냐하면 먼저 비과세 넣었다가 비과세 이게 인정을 못 받으면 세금이 가산세까지 추징되지 않냐. 네. 근데 돌려받을 때는 오히려 환급 가산금까지 돌려받는다. 나는 이 접근이 나을 것 같다. 그걸 말한 지가 거의 10년째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법인 리치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자세하게 들어간 컨설팅 하면서 이제 실제 진행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가벼운 상담 같은 거는 보통 이제 다른 세무사분들도 하실 텐데 가벼운 상담은 또 상담비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이거 말씀드리면. 아무튼, 시간 따위로서. 통상 어떻게 돼요? 그럼 통상을 얘기해 주세요. 일반적인 업계에서는 첫 번째로는 주택 관련된 뭐 비과세 상담이다 그러면 안 받는 분들도 많아요. 안 받는 분도 있고 실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왜냐면 비즈니스로. 내가 이거를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큰 여파를 받으니까 아예 진행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상담은 1시간에 10만 원 내외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10만 원에서 뭐 많이 받으신 분은 한 100만 원까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면 당연히 10만 원일 거고 간단한 정보라도 캐치해서 조금이라도 더 파생되는 걸 알려준다 그러면 미리 시간을 쓴 거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당 찰지가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뭔가 내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조금이라도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세금을 크게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리 상담을 제대로 받아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조금 절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막 혼자서 먼저 신고서 넣고 그 다음에 모르세 하다가 다음 거는 나는 모르겠다. 네. 나중에 다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세무사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실. 못해요. 진짜 그쵸? 못합니다. 예. 일 벌어지기 전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자산가분들은 다 계약서 쓰기 전에 오시니까 예, 진짜 계약서 쓰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전문직도 이제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직접 유튜브 마케팅하면서 깨달은 전문직을 성공하는 방법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자영업자 올해도 역시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나요? 제가 이제 네. 기장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최근에 얘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식당 폐업하셨는데 집기 사갈 사람 좀 알아봐 달라고. 왜냐면 이제 세무사님도 저 말고 요식업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있죠. 이거 집기 사갈 사람 있냐. 이것 좀 알아봐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이제 세무사 동기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직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충격이었어요. 저도 이제 거의 업력이 이제 10년 차 가까이 돼 가는데 창원아 다 떼고 1억 못 가져가는 세무사가 반절 이상이야.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 우리 나이대가 직장 생활하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져갈 건데.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다 제하고, 세금까지 제하고, 한 5천만 원 정도 가져가신 세무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벌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그분들은 주 7일을 일하셨기 때문에 약간 달리 관점을 그리고 가져주셔야 또 되고.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 5천 뭐 1억이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받는 것과 내가 좀 굉장한 리스크와 투자를 했는 상태에서 다 떼고 5천 1억을 받는 거는 보통 그래서 직장 나가서는 최소 1.5에서 2배는 벌어야지 맞습니다. 나가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업장 접고 공기업으로 가셨어요. 한 분은 금융업으로 가셨고 거기 간 것도 다행이에요. 돼서 업을 접으셨어요. 그냥 막 접고 막 가겠다? 왜냐면 네. 그 내부에서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회계사분들은 이제 수습처를 못 구해서 뭐 보니까 매년 1200명 정도 뽑는데 이번에 수습처 되신 분들 한 400명 내외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사 시장이 점점 쪼그라드니까 뭐 속된 말로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아니 이분들 2년간 이제 내가 키워놓으면 나가면 개업할 거 아니야. 근데 속된 말로 라이벌 아니냐. 감사 시장 생각보다 우리나라 좁아. 이거 안 돼. 나 더 이상 안 키울 거야. 그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전문 직군들이 그러게 하나씩 약간 차는 것 같아요. 맥스가 차면 그다음 멈추는 것 같은데 사실 변호사님이나 의사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은 2010년도쯤에 했었을 때 개업한 사람이 한 10,000명? 근데 지금 한 24,000명인가? 34,000인가 엄청 많이 늘었고 최근에 의료업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왜냐면 보건사회복지업인데 진짜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막 거의 막 10% 이상씩 늘어났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영향이더라고요. 제가 의사분들이랑 얘기 나눠보니까 그때 그 의료파업인가요? 뭐 그 사건 때문에 그냥 개업해버리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엄청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개업이 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옆에 병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수 숫자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인구. 그래서 이제 치과를 얘기로 들어보면 치과 하시면 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망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폐업 처리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치과는 대중을 만나야 되니까 대부분 역 근처에 개업을 하세요. 임대료 비싸잖아요. 근데 역 근처에 치과 한번 쳐보십시오. 서울 경기권에 웬만한 모든 역은 치과가 10개 이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수만 세봐도 치과의 개수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역 건물에 하나, 내 건물에 하나 이런 식이니까. 근데 이제 건설업은 또 파괴가 돼가지고 부동산 시장 어려우니까 박살이 나 있고. 그러니까 시장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다. 진짜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양극화도 심해지는데 1인 사업체도 굉장히 늘었다고 하던데 그만큼 사람 쓰는 것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은 건가요? 네, 우선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혼자 하시는 거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근로자를 뽑으면 제가 이거라고 욕을 먹었지만 뭐 말을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뽑을 때 제가 이제 개업을 하신다고 창업하겠다. 나 이제 기장 좀 맡겨달라. 오시거든요. 그러면 제 첫 번째 질문이 사실 그거예요. 근로자 쓰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도 근로자 생활하고 왔으니까 뽑으면 잘해줄 거다. 막 이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딱 개업하시고 한 6개월 딱 지나면 다 바뀌세요, 입장이. 압도적으로 바뀌십니다. 왜요? 이유가 뭔데? 첫 번째로 본인이 이제 계산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봉 300만 원의 근로자를 쓰면 1년에 3,600 쓴다 이런 단순한 셈법을 하시면 훨씬 많이 나가죠. 안 되시고요. 대부분 30%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추 한 4,600에서 4,700 써야 돼요. 보험료와 뭐 나중에 퇴직금 생각하고 뭐. 맞습니다. 연차 수당에 막 식비 줘야지. 요즘 식비 안 준다고 하면 나가버리고 하니까. 근데 식비 그 친구가 쓰는 게 한 끼에 막 15,000원, 20,000원 이러잖아요. 막 10,000원 이하만 쓰라고 하면은 또 여기 얼마 안 주냐고 나가버리고 이래버리니까. 그러다가 숙련 노동자까지 가려면 또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쓰시다가 야 그냥 혼자 할래.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법인 사업자는 압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인에서 4인 사업장만 늘어나고요. 저는 이게 슬퍼요. 5인에서 한 99명 있는 사업체가 압도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견이나 대기업은 계속 유지되는데 소기업,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근로자 좀 뽑아서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다면서요? 네, 안 넘어가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세금 혜택도 마찬가지예요. 딱 일정 수준 넘어가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 안 넘어올길래 나 여기서 멈출래 그냥 멈춰버린 경우도 많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기장하는 업체들 도움 드리려고 저희 사무실 내부에 사실 노무사님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어떤 지원금 받으시잖아요. 뭐 출산 지원금,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근로자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노동부에서 와요.
특사경이라 해서 특별사법경찰 시스템인데 그냥 갑자기 딱 옵니다. 그래서 자 멈추세요. 작업 멈추시고요. 컴퓨터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들 수사권이 있어서 바로 막 면접을 해요. 그래서 작업 다 멈추고 면접을 했어요. 그런 사업체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그래도 10명 이상 한 30명 되는 사업체에만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 한 명 있는 데서 확 오더라고요, 두 분이서. 그래서 와 뭐야? 근데 생각보다 이게 요 직업에도 이제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가 생겼냐면 요건 좀 저도 이제 그냥 가볍게 찍었는데 막 조회수 10만씩 나왔는데 12월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분들 이거 잡아내는 조사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업소득 프리랜서면 이 사람이 그냥 독립된 개체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이 업무 좀 해주세요. 같이 협업하고 얘기 나누는 건데 4대 보험을 안 내려고 사실상 종속된 독립되지 않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로 떼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분이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나도 4대 보험 떼기 싫고 사업주도 4대 보험 떼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그 자료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고용노동부는 말 그대로 4대 보험 신고한 근로자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세청이랑 데이터를 연동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식당인데 근로소득자 등록된 사람은 1명인데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있는 사람이 막 30명이야. 이게 말이 돼? 일반적인 식당에서 이게 독립적으로 일할 프리랜서 있는 게 말이 돼? 그래서 거기를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됐으면 전부 다 근로계약서 안 쓴 거, 그 다음에 퇴직금이나 다른 4대 보험 안 뗀 거. 근데 이게 사업주분들한테 왜 영향이 크냐면 그 4대 보험 안 낸 걸 정산할 거잖아요. 몇 년치를. 근데 그거를 먼저 사업주가 다 내야 돼요. 그리고 너가 근로자한테 받아야 해요. 근데 근로자가 퇴사를 했어. 그러면은 야 4대 보험 내줘 하니까 누구세요? 하고 끊어버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나 근로자였네? 퇴직금 주세요. 연차수당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업주분들은 이제 큰일 나죠. 그러니까 고용 관련된, 노동 관련된 게 엄청 바뀌어서 요즘은 노무 관련된 게 오히려 질문이 더 많아서 저는 이제 노무사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데 와 노무 관련된 거 너무 많아요. 막 해고급여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해고가 맞냐,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간 것 같은데 막 그런 걸 판단해주고 있는 이슈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하시는 거예요. 사람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하는, 쓰는 것도 굉장한 사실은 부담이 되고 엄청난 어떻게 보면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런 데 소속되면서 받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1인 기업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정말 갈아 놓으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자, 그럼 세무사님 말씀대로 이제 또 전문직도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망하는 자영업자의 특징이나 뭐 공통점도 그럼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그냥 시장이 박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양하게 기장을 하는데 그 새로 창업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아시니까 아예 이제 주춤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왜 안 될까라고 너무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자영업자 중에서도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양극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 관련된 산업은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죠. 왜냐면 골프 안 쳐요. 안 쳐버리더라고요. 그냥 뭐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는 러닝 하시잖아요. 그냥 러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자체적인 비용을 확 줄여버리니까. 유일하게 그나마 잘 되는 게 이제 병원. 건강은 챙겨야 되니까.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건 좀 슬픈데 제가 이제 은퇴자분들, 어떤 기관의 은퇴자분들 강의를 많이 가요. 그럼 그분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절대 개업을 안 하세요. 창업. 뭔 치킨집을 해요. 당연히 망하는 거. 다 아세요. 진짜 다 아시는데. 근데 충격적인 게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전체 자영업자 비율이 37%예요. 엄청나요. 15년도에 140만 명에서 지금 210만 명까지 막 쭉쭉 올라가요.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37%더 높아질 거예요. 30%가 60세 이상인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제가 그분들의 그 다음 트래킹도 알고 있는데 진짜 딱 쉬는 거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두세 달이에요. 두세 달 딱 쉬면 심심하죠. 심심한 것도 있는데 이게 좀 슬픈데 집안의 눈치가 이제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퇴직금이나 뭐 이런 거 연금 잘 돼 있는 분들은 그나마 걱정이 덜한데 연금이 딱 빤한 분들은 잠깐만 이거 맞아? 그리고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계속 고민해요. 맞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창업 박람회나 이런 데를 좀 기웃기웃 거리시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는 게 대부분 6개월 전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퇴 전에는 당연히 나는 그런 거 안 해. 기질도 없어. 이런데 좀 지나면 진짜 해야 되겠네. 그걸 하다못해 중장비라도 따볼까? 뭐 이런 것들 지게차라도 따볼까? 이렇게 하나씩 공부라도 좀 해볼까? 이러세요.
근데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비율이 37%라는 얘기는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업자분들, 그래서 이게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자영업자분들이 정보가 너무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창업박람회 가서도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많으니까 막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큰 도움 되는데 저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인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 프랜차이즈가 뭐 이런 갑질하고 있다. 뉴스에서 많이 보지만 그렇죠. 막상 내가 창업하려고 하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제 희망 회로가 너무 긍정적으로 돌아가요. 그거 볼 때마다 저거 아니신데. 그러면 제가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근처에 있는 개업하기 전에 근처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가봐라. 왜냐하면 세무사님들은 그 유사업종에 기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 요식업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그런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동일한 업종이 있진 않겠지만 참고적으로 말해줄 수 있잖아요. 카페를 하셨을 때 원가율이나 이런 거 보니까 대충 이렇다. 근데 선생님이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어서 개업을 하면 이 플러스 본인은 월마다 뭐 900만 원 뭐 이러는데 쫙쫙쫙쫙 끄다 보면 마이너스 600만 원 나와요. 그리고 입지나 이런 것들 고민해봤냐. 그러니까 막 다양한 단가나 이런 것들을 매겨봐야 되는데 하다못해 이 메뉴판 만들 때 부가가치세도 생각 안 하고 막 만드세요. 그러면 추후에 이거 메뉴판 가격 못 올려요. 올리는 순간 변했네 이래버리거든요. 마진율은 엄청 낮은데 갈아넣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보면 미치겠다라는 거 있고 가장 마지막이 진짜 마케팅이에요. 제가 주변 세무사들, 변호사님들, 그다음 의사분들한테 정말 많이 듣는 게 유튜브로 좀 활동하고 있으니까 야 너는 이걸 어떻게 했냐? 아니 저라고 이거 처음에 쉬웠겠냐? 저도 책 쓰고 막 계속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된 거지. 근데 마케팅이 당연하게 개업하면 가게 당연하게 돌아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리고 외부에 그러면 돈 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천만에 말이죠. 당연합니다. 당연해. 왜냐면 마케팅 그걸 하는 게 이쪽에 마케팅에 집중을 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공부를 해서 그걸 응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업종이든 간에 만약에 이제 어떤 변호사님이 왔다. 이혼 전문이다. 그러면은 사실 하루 정도라도 좀 봐드린 적이 있어서 보고 요즘 트렌드가 이건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기획을 해봐라.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의사분들은 너무 많고요. 의사분들도 과마다 다르잖아요. 성형외과면 이분은 코 전문인지 뭐 어디 전문인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맞게 뭔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마케팅 업체만 맡기고 그래서 이제 막 몇 년간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려면 본인도 좀 알아야 된다. 제가 그런 것들 막 기획해주고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안타까워가지고 능력 뛰어난 거 누가 알아줍니까? 사실 내가 지금 홍보에도 직접 안 겪어보는 이상 사실 모르죠. 조직에 있다 나오신 분들이 특히 이래요. 나가면 뭐 되겠지 해서. 제가 조직에 있었을 때부터 사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페이닥터 할 때부터 채널 만드세요. 채널 만드셔야 됩니다. 컨셉 잡으셔야 돼요. 근데 아니 나가서 하면 되죠. 나가서 하면 잠잘 시간도 없어요. 원장님들 개업할 때 그 근처 오피스텔 빌려놓고 몇 달씩 사는데 진짜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 시간에 무슨 마케팅이에요. 미리 하고 해야죠. 지금 페이닥터 하실 때가 제일 한가할 때다. 그렇죠. 진짜 제일 한가할 때다 진짜. 제발. 세무사님은 고객을 찾아오는 비율이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90% 이상. 네, 소개가 거의 10% 이상. 언제 여기도 개원이라고 표현 쓰나요? 개업이라고 표현. 여기 개업이라고 하는군요. 제가 구독자 한 3만 넘어갔을 때부터는 자동적으로 많이 오셨어요. 언제 개업을 하신 거죠? 저는 개업은 18년도에 했었어요. 이제 7년 되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에는 책을 많이 썼었고 전문직이다 그러면 저는 책을 무조건 써라. 왜냐면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 명함은 100장에 뭐 2만 원이라고 하면 한 장에 200원이에요. 근데 책은 대부분 2만 원짜리인데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100배 차이 나는데 효과가 100배는 아니더라도 수익률이나 내 진실성을 보여준데 이만한 게 어딨냐. 그러니까 제가 상속세랑 증여세 많이 하니까 이거 관련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지만 이 책을 딱 드리면 그렇지 이 사람 이 책 쓸 정도면 그리고 본인이 이제 책 써보시면 아시는데 창피하지 않으려고 책 쓸 때 정말 열심히 써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저도 책을 한 3, 4개월 쓴다 그러면 진짜 공부량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다양한 면을 더 공부하게 되니까 더 자신 있게 이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업계에 이거 관련된 엄청난 대가들이 있는데 내가 책 쓰는 게 맞아? 근데 그건 너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겸손한 표현이시고 왜냐하면 고객분들은 이제 그 대가보다 그리고 선생님보다는 지식이 낮을 수 있으니까 그 고객분들에 대해서 다룰 정도 그분의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모든 전문직군은 가지고 있다. 포텐셜을. 그것의 날카로움을 키워서 말하는 거지 선생님이 그걸 대가분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그런 식의 마케팅 방식을 고민해요. 전문직이라면 어쨌든 전문직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 영역의 지식과
책가 그런 게 일단 거기 때문에 책과 유튜브를 하는 거는 거의 특히 개업이나 개원을 한다면 거의 필수 조건이지 않을까.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막 개업하는 전문직에 권하고 싶은 좀 마케팅이 있다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 방식이 네.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극단적으로 네. 릴스나 스레드 쪽은 안 해요. 왜냐면 제 고객분들은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이상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 콘텐츠에 노출이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통파, 약간 레거시 미디어일 수도 있는데, 거의 유튜브만. 좀 긴 영상.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다양한 방송국 출연. 그래서 거기 가서 정책적인 얘기하고, 네. 전문성을 강화하는 스타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에게는 좀 더 라이트한 게 맞다라고 하시면, 네. 그러면 그 릴스나 뭐 쇼츠나 뭐 이쪽 방향성이 더 맞으실 수도 있다. 네. 근데 다양한 시도는 당연히 해봐야 되는데, 그 시행착오가 저도 한 3년 걸렸거든요. 네. 최대한 좀 전문가를 만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시간을 단축하셔야 돼요. 제가 밑바닥부터 이르게 저는 이제 기획을 전부 다 제가 했기 때문에 PD 없이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네.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맞는 거 마케팅 방식 찾는 것에 속도를 빨리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방식을 본인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마케팅 관점으로 보면 몰라요. 왜냐면 전문직은 조회수가 물론 조회수도 중요하죠. 근데 조회수보다는 전환율이에요. 고객자. 그분이 고객으로 넘어오는 전환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능 채널이 아니에요. 조회수로 돈 버는 채널이 그렇죠.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구독으로 전환되는 걸 갖고 올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하느냐인데 컨텐츠의 단계 레벨이 더 높아요. 그런데 이제 막 대충 생각하시고 뭐 요거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조회수 막 없음 3일간 그런 거 경험을 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이 되시면서 느낀 전문직 유튜브 채널 운영 팁 뭐 가볍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누구보다 김 작가님 잘 아시지만 썸네일입니다. 썸네일. 썸네일이죠. 네,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에 저도 2, 3일씩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엔 더 많이 고민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썸네일에 맞게 콘텐츠를 짜야 된다. 근데 이게 말로는 되게 쉽지만 실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전혀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마케팅 쪽은 능동적으로 좀 제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다. 자,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좀 추가 좀 몇 가지만 좀 들어보면 지금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2024년 기준으로 37%, 한마디로 10명 중 3.7명, 조금만 반올리면 10명 중 4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건데 이것까지 데이터는 없겠지만 그냥 체감상으로 그럼 이 중에서 잘 되는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된다 생각하시나요? 정말 압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4명 중에 네. 한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명도 굉장히 높은 비율, 왜냐면 25%니까. 아주 높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이대를 떠나서 저도 창업 관련된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네. 세금책이 아니라 이렇게 마케팅해라. 방금 말했던 마케팅 내용도 썼고 이 입지를 해라. 제발 물건 볼 때부터 임차 들어갈 때부터 잘 봐라. 그런 책을 썼어요. 네. 제가 부동산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아니까. 네.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기업하셔서 네. 3년 이내 폐업률이 50%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업종이. 그 다음에 7년 이내 폐업률이 75%예요. 정말 10%? 저는 지금까지 견뎌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요. 7년 이내 75%라면 거의 내가 투자한 금액도 있으니까 사실은 창업 안 한 게 나았다라는 확률이 거의 더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허투루 진짜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뭐 요즘 이게 핫해? 그러면 3년마다 그걸 치고 빠질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잘 되는 업종 그러면 어디예요? 진짜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불경기에는 칩한 메뉴가 팔려요. 그러니까 고가의 상품보다는 뭐 이런 거요. 라면집. 그러니까 좀 가성비. 지금은 완전 가성비 상품으로 가셔서 양으로 가야 돼요. 벌크로 가야 되는 접근이 맞아요. 아니면 완전 양극화되게 내가 그러면 호텔 신라처럼 막 디저트랑 케이크 막 80만원짜리 팔던가. 근데 이거는 인지도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치를 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좀 싼 걸로 가야 돼. 양극화로 가버리는 네, 양극화로 가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약간 유행인 상품? 그거는 저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왜냐면 너무 유행이 더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탕후루만 해도 몇 년 전이었는데 이제 금방 뭐 다 사라졌어요. 야, 가게가 있나요? 탕후루 가게가 진짜. 지금 막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조심하셨으면 그 좋겠다. 다음에 전문직에서는 의사, 변호사가 대표적인데 이 중에서 뭐 옛날보다 둘 다 힘들어졌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은 누가 그래도 더 힘든 거예요? 변호사분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확실히? 예, 확실히. 왜냐하면 그 변호사님들은 결국 사건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이거 참 슬픈 얘기인데 제가 변호사님에게 들었어요. 첫 번째로 어쏘를 안 뽑는데요. 그래서 왜 어쏘를 안 뽑냐?
원래 신입 어쏘를 뽑으면 그 사건에 대한 기여를 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소장을 쓰는 걸 시킨대요, 주로. 그래서 그걸 쓰는 것도 훈련을 하는 건데 그 이제 공동 개업을 하신 분인데 그 변호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 왜 쓰냐? 왜 안 쓰세요? 그러니까 챗GPT에다 정보 주면은 걔들보다 더 빨리 나온다. 그러니까 어쏘에게 맡기면은 며칠이 걸리는데 맞아. 나 이거 정보 넣어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커피 한번 내리고 오면 쫙 뽑아놓는다. 쫙 뽑아놓고 그거 내가 살짝 바꾸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일거리가 없다. 왜냐면 이미 응용이 돼서 이것 자체를 고객이 직접 쓴 다음에 소장 검토만 맡긴대요. 그리고 셀프 소송 가버린다. 그러니까 나한테 일을 안 맡겨버리니까 환장하겠다. 거기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와 이것도 제가 다른 변호사님에게 들은 건데 요즘 서초금학 가면 진짜 이혼 소송 무료로 해준 사람도 생겼어. 아니 그러면 아니 그분은 무료로 해서 돈을 어떻게 버냐니까 우선은 이혼 소송 경력 100건, 200건을 빨리 채운대요. 채워서 나는 이 정도 건수까지 경험이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라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와 진짜 힘들구나. 나는 진짜 힘들다고 말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요즘 이제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에다가 네. 홍보 비용을 퍼붓고 있는데 네. 와 월에 1,000만 원 우습습니다. 월에 1억 쓰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걸 그러면 그 정도 쓰면 그 이상을 네. 버냐니까 그것보다 살짝 더 번다. 근데 그러게 고객을 확보해야 그 사람이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주고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 이제 기장이나 이런 걸 하면 와 마케팅 비용이 살벌하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맞나. 근데 이제 변호사님들 유튜브 하는 거 보면은 또 다른 식으로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편에서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이제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자영업자 비중이 37%였는데 어쨌든 그 이유가 뭐 내가 자아실현 아니면 일거리도 있지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답변일 텐데 노후의 돈은 60세 이후로 칠게요. 돈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고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상속세를 많이 하니까 네. 느끼게 됐는데 지금 건강하시다 그러면 부부 맞춰서 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좀 검소하게 생활이 가능하시죠. 내 집이 따른 기준 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나름 비용 안 나가고 딱 생활비로만 쓴다 그러면. 대신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는 것 같진 않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지금 공무원 연금 받으신 분들 사실 네. 연금이 높잖아요. 그분들은 만약 공무원 부부다? 전혀 부담 없이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하면 갑자기 모든 게 틀어집니다. 틀어지죠. 정말 틀어집니다. 월 지출액이 대부분 바로 100에서 300 사이가 늘어나요. 근데 거기서 와병까지 한다? 그러면 간병 있으면 또 300 늘어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월에 500에서 한 1000 사이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 3년 지나면 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자녀분들이 못 해주면 이제 견디기 힘들어 하시죠. 좀 힘들어 하시죠. 그때 이제 집을 팔거나 이런 순환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제는 줄줄 새는 부모님 통장, 범인의 96%는 땡땡이다인데 요즘도 계속 이제 상속세 무료 상담을 하고 계실 텐데 조금 달라진 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상속이 일어나신 분들은 계속 무료 상담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상속에 대한 미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상속인들의 고민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압도적으로 늘어난 건 우선은 상속인 간 다툼이에요. 상속인과 다툼.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러게 오세요. 사실 엄마가 아들만 감싸고 돌고 네. 있다. 근데 우리가 딸 둘이 거의 10년간 매일 병원비랑 생활비랑 다 도와줬는데 그거 다 아들 준다고 한다. 너무 열받겠네. 진짜 그런 상황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 장남부는 부모님 모시지도 않았는데 야 그거 돌아가시 어차피 내 거니까 관리 잘하고 있어. 진짜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내가 와 너무 충격인데요? 나 이랬어요. 상속 소송건이 그래서 최근에 3,000건이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000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그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가니까 싸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2천만 원 갖고 싸우는 게 51%예요. 그래서 내가 와 2천만 원 가지고 소송을 건다. 야 생각 많아지더라고. 그리고 1억 원 가지고 싸우는 게 8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1억 원 미만으로 싸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상속에 대해서 막상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감정이에요, 감정. 과거에는 다 그때 누구 줬는데 이제는 지금도 그 아들만 주려고 하냐 막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본인이 주거랑 노후 기반까지 부모에게 기대는 구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상속인분들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에요. 환갑 있는 경우가 많아요. 5, 60대가 많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사실상 요즘 아시다시피 희망퇴직, 공고사직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은 끊겼어.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밑으로는 자녀, 캥거루인 자녀 20, 30대 부양해야 돼. 위에 부모님까지 부양해야 돼. 근데 부양하는 그것에 대한 기반의 전제 조건은 상속이 일어나면 그래도 약간 보전받겠지. 요게 있는데 그걸 이제 형제들끼리 갑자기 막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마지막으로 나에게 생존을 위한 자산 설계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니까 이 관련돼 가지고 유류분 제도나 이런 것도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연초에 이 컨텐츠가 올라올 건데 제발 이 컨텐츠 보시면 가족끼리 설날 이렇게 모이게 될 거예요. 네. 제발 형제들끼리 미리 좀 모여서 제발 같이 협의를 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네. 명절 때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이게 한 형제가 먼저 말하면 그 형제가 문매를 맞아요. 너 벌써 내 재산 노리는 거냐? 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 근데 너 말 잘했다. 나 사실 너 빼고 다 주려고 했다. 이래버리니까 같이 형제들이 말해야 돼요. 그 형제들도 욕심을 좀 덜어내고 내가 다 받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좀 분산해서 네. 근데 예전보다 다툼이 압도적으로 늘었어요, 진짜. 네. 너무 슬퍼요. 상속세 그리고 개편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세금 가지고도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상속 재산 가지고만 다툰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2차전이 상속세예요. 상속세. 네, 왜냐하면 상속 재산 갖고 막 다퉈요. 근데 세금은 공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가져간 만큼 세금을 내야 될 의무도 생겨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다투기만 하다가 상속세 신고 못 넣고 막 상속세 나오고 가산세 붙으면 야 너가 내 이러고 네. 또 싸워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상속세는 계속 높아지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제 최근에 이게 개편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네. 이게 배우자 공제랑 일괄 공제 5억 원에서 10억밖에 공제 못 받는데 이게 집값이 10억 넘어가니까 왜냐면 뭐 최근에도 이제 부동산 뉴스에서 서울 주택 가격 평균 15억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집을 팔고 떠나야 되는 게 상속세 때문에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그때 상속세 공제, 일괄 공제 5억 원을 뭐 8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도 최소 5억 원을 뭐 10억 원으로 그래서 올려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급물살 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원 입법으로 막 올렸었어요. 그래서 되나 보다. 네. 그때 어감이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18억을 이제 17억으로 좀 바꿨는데 그러게 올렸는데 저는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와병 중이신 분들에게 말했어요. 26년도 되면 이거 1월 1일부터 개편되면 이제 상속세 고민이 확 줄어들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편이 안 돼버린 거예요.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네. 이게 좀 될 줄 알았는데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겠다는데 뭐 이제 기사에서는 이제 세수 감소 우려, 네. 그다음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 비판. 네. 근데 이게 97년도부터 28년간 안 바뀌었어요.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좀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한 번에 이 정도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올렸으면 현실적으로. 조금만 올리면 되는데 사실 이 정도 올리면 세수가 줄어드는 게 한 6천억 정도 줄어들어요, 매년. 그래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매년 35만 명 정도가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서 한 7%인 2만 명 정도가 상속세를 내세요. 신고량 납부를 하는데 이 정도 공제가 올라가면 한 60%는 이제 상속세를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부담이 확 낮아지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 상속세는 상위 10%가 상속세 한 80%를 내요. 이분들의 세수가 막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는 이 돈도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안타깝구나. 네. 근데 최근에 스위스 같은 데서는 최고 세율 구간 초부유층이 50% 상속세 부과하자. 근데 이거 반대됐어요. 왜냐면 그러게 되면요 그냥 간단해요. 자산가들이 알았어 그럼 이 나라 떠나면 되네. 떠나버리면 돼요. 유럽은 그래서 그 리치 노마드라 그래서 국경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냥 바꿔가지고 자본 유출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러게 해가지고 스위스가 망했던 게 그 회사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그 백신 코로나 백신 만들었던 데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그러게 해가지고 영국으로 팔려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세율 구간이 가장 최고 세율이 50% 구간이에요. 저도 사실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온 게 최근에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두바이 쪽 많이 들어와요. 맞아요. 요즘 두바이, 뭐 싱가폴. 맞아요. 싱가포르는 제재가 심해지니까 또 살짝.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권이 워낙 이제 다른 이민 정책을 폐쇄적으로 하니까 요즘은 두바이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두바이 국가에 대한 거주자가 되면 세금이 거의 텍스 프리거든요. 법인세만 한 9%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냥 두바이 가서 살아버릴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 기반 자산가가 많으니까 모빌리티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팔고 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최근에 문의가 많은 게 누구냐면 코인 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냥 코인 팔고 그냥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 하면은 나는 그러면 상속세랑 증여세 안 내는 거 맞냐? 자녀분들이랑 다 가겠대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항구적 경제 활동하면 좀 시간 지나면 두바이 거주자가 될 거다. 그러면 세금 안 내는 거 맞다.
그러면 뭐 굳이 한국은 그냥 놀러 오는 걸로 이래버리시니까 와 그러네. 저분들 입장에서는 세금 막 40~50% 내면 그냥 그분도 상속세 얼추 계산했는데 막 30~40억이었거든요. 아니 그럼 세무사님 생각해보세요. 30~40억 낼 거면 그 나라 가서 1년에 3억씩만 써도 10년치다. 그게 낫지 않겠냐니까. 그러시죠. 그게 맞죠. 그러니까 뭔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게 참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상속세 내야 하는 사람이 어쨌든 안 내는 사람보다는 압도적으로 적으니까. 맞아요. 일부 자산가들한테는 그게 큰데 근데 기업 하시는 분들도 문의가 많은 게 그냥 사모펀드 팔고 끝내겠다. 자녀 어차피 이거 물려받지도 않을 거고 굳이 뭐 그냥 기업 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다 60대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부자분들이 좀 해외로 이탈하는 현상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자, 상속세 개편 무산 이후 예비 상속인들 그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겠네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원래 2024년도에도 개편하기로 했는데 안 됐었고 25년에도 안 돼버리니까 착잡한 건 좀 당연한 거고 약간 이제 배신감도 좀 느껴 하세요. 아니 이거 뭐 계속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그럼 지방선거 때도 또 상속세 개편한다고 나올 거 아니냐. 와 이것도 믿어야 되냐. 배신감이 너무 크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속세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슬픔인데 그 슬픔까지 완화해주는 희망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럼 상속세 개편 또 될 것 같냐? 하길래 아니 이것도 개편이 안 되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내년도 논의는 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게 진짜 돼봐야지 이제 확정이라고 말할 것 같다. 이제는 나도 설레발 치지 않겠다. 그 두 번째로는 상속세 개편 기대하셨던 분들이 야 그러면 상속으로 내 주택 물려받으면 상속세 안 내니까 미리 증여할 필요 없겠네 라고 해서 진짜 급격하게 이제 증여세 상담이 없어졌다가 상속세 개편 안 되니까 다시 늘어났어요. 다시 늘어나겠네. 부랴부랴 다시 다 가격은 올라갔는데 어떡하지? 근데 요즘 이제 부동산을 다 주는 증여 자체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막 토지 거래 허가구역까지 묶이니까 뭐 임대차 껴있는 거 못 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주식이나 아니면은 코인이나 이런 거 증여해서 자산을 자녀가 증식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고 싶다. 요런 문의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자, 또 요즘에 치매머니 범죄에서도 조심하라고 하던데 이 가해자의 96%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상속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계좌 딱 오픈했더니 뭐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가 막 연금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야 이 사람한테 왜 갑자기 엄마가 6억을 주셨지 하니까 막 그동안에 살갑게 했던 막 그 예를 들어서 간병인한테 6억 대출해주고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치매머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뭐 얼마나 되겠냐는데 우리나라가 이거 했었어야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건보랑 해가지고 계산을 매겨봤는데 이게 지금 170조가 나왔습니다. 이게 GDP 6%예요 6%. 근데 시간 지나면 뭐 거의 15%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막 400조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왜냐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유례없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치매 인구도 벌써 100만 명이 넘는데 치매 1순위 요인 중 하나가 나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치매 걸리면요, 이거 엄청 부인을 하세요. 난 치매 아니다라고.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상속세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좀 했었는데 치매 진단이 45세부터래요. 왜냐면 요즘 머리를 또 많이 쓰니까 치매를 생각보다 빨리 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치매에 걸린 노인한테 속여가지고 얼마씩 가져가는 거 이거 케이스가 뭐가 흔하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치매 걸린지 경증 치매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치매가 이렇게 경도가 1부터 10까지 있으면 대부분 좀 알아차리고 빨리 알아차리면 3, 4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빨리 알면 좋아요. 근데 주변에 매일 접하는 사람은 1, 2때도 알아요. 갑자기 버럭버럭 화를 낸다거나 방금 말한 걸 기억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일상에 있어야지 느낄 수 있는데 왜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은 못 느꼈는데 뭐 다른 형제나 다른 자식들이 느꼈을 때 뭐 치매 엄마의 연금까지 뜯어간 케이스 엄청 많아요. 요양원에도 엄청 많습니다. 요양시설 뭐 종사자나 지인 이거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획기사로 동아일보에서 썼는데 거기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96%가 가족, 요양시설 종사자, 지인이래요. 그러니까 파악도 쉽지 않고 실제 처벌이 제가 놀랐는데 0.1%래요. 이걸 아는데도 처벌을 못 한대요. 아니 이분이 나 주기로 했다. 준다고 했다. 잘하니까 딸 같아서 줬다. 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친구란 말에 고향 땅 팔아. 그다음 상가 담보로 돈 빌려줘. 2년 전부터 남동생은 막 내 거 생계급여 가져갔는데 1년 넘게 면회도 안 와. 손자 행세해가지고 막 이거 휠체어 끌고 가가지고 인감증명서 떼갖고 부동산 증여받아. 막 다양한 범죄가 많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미리 됐으니까 신탁제도를 엄청 잘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이 재산과 돌봄을 별개로 인식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모님 재산에 대한 터부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명절 전에 형제들끼리 만나시면 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보자. 하다못해 트러스트인 신탁제도에 맡기고 그 자금으로 어머님 이렇게 모시고 네. 그런 게 낫지. 막 그냥 재산은 놔둔 상태로 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가 정산 받겠지. 누가 노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 상속 상담을 많이 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하면 제가 그것도 해드려요. 10년치 계좌 한번 봐드리는데 아니 뭐 별거 있겠어요 세무사님 하는데 최근에 막 현금이 500만 원 600만 원씩 빠져나간 거 막 엄청 많을 때가 있어요. 그거 막 모르는 사람도 이체가 돼요. 그런 것들 잡아드리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군지 아세요? 이거 왜 옆집 아저씨가 충격 먹고 알고 봤더니 셋째 누나가 막 이런 것들 많아요. 미리미리 이런 것들 진짜 조금이라도 체크해 보셔라. 진짜 한 번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자, 그럼 가족 간 재산 논의 시 좀 주의할 점은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욕심 부리면 무조건 싸웁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소송 가세요. 그러면 저는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있는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도 보셨으면 좋겠는데 형제들이 아예 남처럼 지내는 걸 바라진 않으실까요? 말 그대로 자녀들끼리 좀 잘 지내길 원하시면 나 죽으면 알아서 해라. 이거는 이제 그만입니다. 진짜 이제 그만이세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정말 서운했던 게 막 튀어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착하던 내 딸이 왜 갑자기 변했지? 참았던 겁니다. 참았던 거예요. 당연히 딸은 나 보태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게 나의 만약에 뭐 다 제2의 자아고 뭐 마치 스페어 타이어 마냥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막 남자 형제 줘야 된다, 남자 자녀 줘야 된다 엄청 많은데 하지 마십시오.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어머니를 딸들이 안 모셔요. 그런 마인드세요 어머니.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엄마 아들 다 주고 우리 의절합시다. 그러면 남자 형제가 모시면 또 땡큐인데 또 이게 안 모시면 또 요양원에 막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막 진짜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막 처박아 놓고 짠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 주택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는 거 어떻게 가져갈 거냐. 왜냐면 소수 지분이라도 가져가면 내가 청약을 못 한다거나 막 부적격자 이슈 생기고 엄청 많아요. 거기다 배우자 상속 공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상속 받고 나서는 지금 세금 내야 되는데 아니 취득세만 막 몇 억이고 상속세는 막 몇십억이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필요해요. 유동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니까 미리미리 유동성 확보할 수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팔면 되지. 누가 사요? 요즘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산다고요. 웬만한 주택은 안 사는데 이거 뭐 10억에 팔면 되지? 안 팔려요. 1억 낮춰도 안 팔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제발 미리미리 생각을 해라. 그리고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미리미리 증여하십시오. 그래서 요즘은 손주도 성년이니까 성년인 손주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자, 상속은 근데 이 얘기 들어도 아직 내 얘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상속세 준비 언제부터 뭐부터 좀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다 필요 없고 가장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아니어도 이 계좌 내역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이라도 좀 가져봐라.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내년 뭐 상반기나 아니면 뭐 한 3개월 남으셨대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세금 못 줄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도 잘못된 금융습관 바꿔서 제 속된 말로 제 수입료보다 더 절세해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막 지금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상속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해야 될 방향성들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미리미리 판단을 하고 좀 잘 짰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다못해 상속을 받고 난 이후에 받을 때도 어떻게 받을지랑 그다음에 형제들끼리 어떻게 나눠 가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도 좀 짜라. 그러니까 명절 전에 사전 상속 상담이 그래서 많아요. 왜냐하면 미리 상담 받아보고 그걸 토대로 형제들끼리 얘기도 나누고 부모님에게도 어떻게 얘기 나눌지를 조언을 얻고 싶다. 이거 진짜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가 나올 만한 재산이 아니니까 나는 관심 없어.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전답 이런 것들 받으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막 기준시가로 받으면 싸다. 근데 이게 아니라 미래에 결국 내가 받고 나서 이 부동산을 팔 때 피눈물을 흘립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을 파신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어요. 근데 예전에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안 나온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는데 그 부동산 가액을 3억으로 국가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했으면 얘를 8억으로 올릴 수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양도세 1억 9천만 원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 시점에 무지하셔서 네. 지금 세금을 1억 9천을 더 내는 꼴이 되신 거다. 네. 미치겠네요, 세무사님. 예, 맞습니다. 미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당시에 무지하셨던 본인을 탓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2017년도에 상속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 돌이킬 수 없냐? 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희가 방법은 최대한 알아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네. 와, 미치겠네. 아깝죠. 그래서 방향성을 계속 찾아봤지만, 이게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 그건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와, 좀 아깝다. 그 당시에 조금만 알아서, 감정평가도 하고 올려놨으면 미래의 세금 지금 1억 8천 양도세 줄이는 건데 아쉽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때도 또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 없죠. 예. 자, 근데 아까 전에 이제 해주신 말씀이 좀 추가 좀 몇 가지 좀 들어보면 1997년 이후 28년간 유지된 상속세 공제한도 기준에 개편되지 못하면서 서울 아파트 한 채 보유자도 이제 가세 대상이 되는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네. 공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재 공제는 얼마인 거죠, 정확하게? 일괄 공제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적용받는 게 5억 원. 5억 원. 이걸 이제 개편안이 7억으로 올리려고 그랬어요. 네.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2억 원 올리는 거고. 여기서 일괄 공제라는 건 어떤 의미죠, 정확히? 거주자인 상속이 일어나면 그냥 모든 사람이 받아요. 그냥 상속 재산에서 상속 채무를 빼고 그 다음에 5억 원의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적용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가 있다. 그렇죠. 내가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가 있었다 그러면 배우자가 최소 5억 원을 빼주는데 이것도 야 10억 원을 올려주자. 그럼 그전에는 배우자가 있고 하면 10억까지가 공제되는 건가요? 일괄 공제 5억 원, 그다음 배우자 최소 5억 원이니까 네. 10억은 이제 상속세 안 낸다. 근데 주택 가격이 이제 10억 이하가 막 서울은 없으니까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서울에서 돌아가시면 70%가 상속세 대상자예요. 주택 가지신 분들은. 왜냐 그냥 다 10억 넘으시니까. 그렇죠. 15억, 평균이 중위값이 12억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웬만한 분들은 세금을 내는 구조라서 네. 사실 세율에 대한 그 과표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속세 공제 액수라도 이제 좀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왜냐하면 이거 개편 올리실 때 그 국회의원분들이 올릴 때 그 당시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 2.2배 올랐다 해서 네. 그 정도는 이제 반영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거든요. 그럼 진짜 그걸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한 후 몇 달 만에 뭐 재산 80%가 증발되는 사례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요양원 같은데 보내드린 경우 자녀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점은 뭘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계좌 관리 제발 본인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계좌나 통장 그런 걸 절대 요양원에 두지 마십시오. 정말 흔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이제 약간 노발대발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내가 내 돈도 제대로 못 쓰냐. 맞아요. 근데 그거 조금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네. 하다못해 어플 알람이라도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알림이라도 딱 뜨잖아요. 뭐 출금을 했습니다. 이런 거 자녀분 어플에 깔 수 있어요. 그런 것 하나 세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적신호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컨트롤 잘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하려면 좀 슬프지만 또 자주 찾아뵈기도 하고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속세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올해 뭐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9월 말쯤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저도 저희 어머니 예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세금이 있든 없든 상속세가 많든 적든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처리를. 그래서 제가 세무사님한테도 상담도 받고 컨설팅도 좀 받아봤었는데 여기서 드는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들어보면 이게 상속세가 참 쉽지 않은 게 이게 오늘 세무사님 말씀이 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이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는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최근 3년 동안 저희 아버지의 거의 모든 생활비를 제가 케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용돈 뭐 당연히 자식으로서 아버님을 이제 케어해야 되지만 그 금액이 일반적으로 만약에 제가 일단은 뭐 일반적인 직장인보다는 연봉이 그래도 좀 꽤 높기 때문에 케어가 가능한 수준이었지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이제 희청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아버지도 이제 그래도 빚이 없고 자산이 약간이라도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아버지 우리가 자산이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뭐 상속세든 뭐든 혹시나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저 아버지 저한테 별로 안 물려주셔도 된다. 아버지가 어쨌든 지금까지 힘들게 버신 돈 택시기사라는 거 매년 한 20-30년 동안 하셨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래도 약간 투자해서 모은 돈 아버지가 충분히 좀 쓰다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버지가 못 쓰는 거예요. 못 써요.
절대 못 써. 아버지가 못 쓰다 보니까 결국 제가 써야지 아버지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여유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 저는 이중으로 약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걸 아무리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얼마 되지 않든 누군가한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자식한테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있어요. 네, 아니면 평생 돈을 거의 잘 안 쓰시다 보니까 뭐 병원비도 어떻게 보면 뭐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6인실도 있는데 더 좋은 병실에는 본인 돈은 절대 못 가시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이게 현실적인 벽인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효를 하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네. 상속세에서는 네. 말 그대로 생활비랑 병원비 네. 대준 거는 인정을 안 해줘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좀 슬퍼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살아생전부터 부양을 받았지 않았냐 하는데 그건 어렸을 때 키워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자식이 이렇게 부양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걸 악용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아마 네, 그랬을 거야. 그렇구나. 병원비가 막 월에 막 몇 천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을 테니까. 근데 그게 좀 아쉬워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자녀한테 차라리 돈 빌려서 좀 크루즈 여행이라도 다녀와라 차라리. 어차피 상속세로 채무가 인정되니까. 아 근데 진짜 근데 못 쓰시더라고요. 그냥 못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이게 너무 이쪽에 상속세라면서 부모님들의 마인드가 냉탕과 온탕이 너무 강해요. 온도차가 너무 강해. 그게 좀 아쉽다. 이제 병원비 같은 경우는 자녀가 부모에게 좀 도와주는 거는 네. 이미 치매랑 지금 보면 치매먼이나 이제 100만 명 넘고 간병 기간도 늘어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의 처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간병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식의 뭔가 배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의 뭔가 세금 다른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좀 해주면 고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또 형제 간에, 자매 간에도 이제 상속세나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 다툼이 많다고 해주셔서, 예를 들면 저도 제 친형이 한 명 있는데, 저희 친형이랑 저랑은 이제 당연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제가 다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형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형에게 예를 들어 각자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뭐 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이제 의사를 여쭤보고, 형이 원하는 대로 난 해주겠다. 대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해서 결국은 잘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아까 많으니까 싸움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형제간에 약간의 우애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뭔가 약간 신뢰 관계가 좀 형성돼야지. 제가 보니까 먼저 조금 양보하신 분이 한 분이 존재하면 거의 안 싸워요. 둘 다 양보 안 할 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 상속세 재산에 대한 이제 분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주시는데, 진짜 둘이 막 저희 회의실에서, 미팅룸에서 진짜 엄청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제가 막 경찰 엄청 많이 불러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시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진짜 그 정도인데, 먼저 양보하시는 분이 좀 있으면 좀 낫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기둥이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형제들에. 네. 그러면은 그분이 먼저 조금이라도 좀 내려놓고 조율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도 중요한데, 형제 간에, 말 그대로 상속인 간만 제발 대화하세요. 항상 옆에 그 상속인들의 배우자나 자녀가 그러면 이거는 싸웁니다. 왜냐면, 아니, 그냥 우리 형제들끼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 옆에서, 아니, 그 말이나 돼. 우리가 더 받아야지. 막,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 간에도 과거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나름 정산을 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고, 사실 저는 이런 표현 써요. 상속인 이외의자잖아요. 삼자예요, 삼자. 상속에 안 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표현이 불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분들의 뭔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 간에도 믿을 게 그래도 형제가 뭡니까? 진짜 피인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나서 이제 척지면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미팅을 할 때는 상속인들끼리만 미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내 배우자나 내 아빠, 엄마가 좀 너무 이제 뭐 손해본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의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만의 사연이 있고 다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그 생각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건 약간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시면서 제가 나중에 든 생각인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택시 운전을, 원래는 대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몇 년 정도 하시다가 일찍
명퇴를 당하시고 한 27, 8년 정도 택시 일을 하시면서 택시 일이 막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직업은 절대 그렇죠. 아니잖아요. 힘들게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해서 이렇게 우리 가족을 책임감 있게 해서 두 자식이 잘 컸고 이제 그래도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려 나가신 건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가시면서 뭐 크지 않지만 어쨌든 약간이라도 자산을 남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두 자식한테. 대부분의 부모라면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인생을 좀 열심히 사신 분이라면 마이너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자식한테 대출을 주지 않겠죠. 맞죠. 뭔가 이게 플러스가 얼마이냐의 차이인 거지. 뭐 몇 천이냐, 몇 백이냐, 몇 억이냐, 몇십이냐 차이지. 어쨌든 뭔가를 남기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힘든 직업을 가지고도 약간의 자산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걸 보면서 당연히 감사하지만 든 생각이 야, 이게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 하는가. 저는 또 재테크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택시기사를 한 어떻게 보면 택시기사가 저는 직업에 기천이 없단 말 정말 싫어하는 게 그 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 택시기사니까 직업에 기천이 없단 말을 한 번도 현실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에서는 좀 있으니까. 근데 그 기천에서도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약간의 자산을 남기고 가시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인간 사람은 과연 내가 평생 쓰고 갈 수 없는 돈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 시간과 노력과 피땀을 흘려서 그 돈을 벌고 내가 다 못 쓰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려주기 위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일한 시간만큼 내 삶의 다른 여가라든가 내 삶에 돈이 안 되는 영역들 있잖아요. 중요한 그런 것들을 못 즐긴 부분도 당연히 있단 말이죠. 지금 세대 특히 저희 아버지는 작은 거지만 예를 들면 100억대 수천억대인 분들은 사실 그 돈을 못 쓰고 간단 말이죠. 못 쓰고 가죠. 과연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 하는가. 저는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은 반드시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냥 약간 통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35만 명이 매년 돌아가세요. 그중에서 상속세 신고나 결정한 사람은 2만 명 내외예요. 그러니까 6, 7%거든요. 그러면 6, 7%만이 5억 원이나 10억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3% 정도는 지금 5억 원의 자산을 못 물려준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다양한 시청자가 보시지만 내가 생각보다 그래 모아놓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책으로 가신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요즘 그 자녀분들 입장은 욕심이 너무 강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불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욕심은 자기 능력을 벗어난 생각을 했었을 때인 것 같아요. 자기가 능력이 캐파가 가능하면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건 능력이죠. 근데 이제 욕심이 다양한 매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나도 뭐 60만 원짜리 뭐 케이크 한번 먹어봐야지 막 이런 것이 욕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은 평생에 진짜 10억 내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그 정도의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능력인 것 같아요. 진짜. 상위 10%가 상위 10% 이상이에요. 10%가 순자산 10억 정도. 그렇죠. 지금 제 나이 때는 뭐 30대나 뭐 40대 분들은 순자산 사실 3, 4억이잖아요. 그렇죠. 정상이죠, 그게. 그게 뭐 엄청난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러게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기준에 못 미쳤다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지키거나 늘리는 과정을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그냥 단순한 직장 근로자인데 정말 재테크를 잘해서 이제 근데 여기도 공부의 영역인데 그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김작가 TV 채널처럼 이런 좋은 채널에서 좋은 컨텐츠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시대에선 두 가지인데 이걸 나만 보겠냐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은 진짜로 제가 봤었을 때 관심 있는 상위 10, 2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는 순간 이미 20% 범위 렌즈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내가 버는 것에 대해서 더 벌 수 있는 과연 어떻게 버는 게 좋을 건지 그런 지혜를 좀 계속 배워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묵묵하게 돈만 번다 그러면 사실 요즘은 진짜 불가능해요. 아예 그걸 압도적으로 벌던가. 왜냐하면 요즘은 계속 양극화니까 상속증여로 결국은 자산의 부내림이 퍼센트지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25% 이상이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이랑 부동산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내가 사업을 잘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거나 상속증여가 안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저도 제 가정사지만 저는 만약에 부모님이 상속이 일어나도 전 상속세 안 내요. 저는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대학교 등록금을 제가 벌어서 냈었어요. 예. 제가 생활비까지 벌어서 냈었어요. 제가 그래서 졸업했었을 때 그 마이너스가 몇 천이었어요.
예, 등록금이랑 이런 생활비랑 이것 때문에. 근데 저도 지금은 이제 열심히 제 능력을 함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나는 어차피 안 돼. 말아먹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넌 처음부터 뭐 공부 잘했거나 이랬어나. 이게 아니에요. 저 제대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완전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자퇴하고 다시 공부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을 펼치시고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저는 소득을 늘리는 방향을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방향들이 있는데 그걸 김작가 네. TV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죠? 채널 명이 어떻게 되시죠? 두꺼비 세무사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 세무와 관련해서 상속 절세, 뭐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026년 초에 이 영상 올라갈 텐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신년 인사랑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올해는 확실히 자산군이 모두 다 더 이렇게 펌핑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이제 자산이 유동성이 풀릴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또 이 김작가 TV입니다. 저도 이제 즐겨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학식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에도 이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신년에 또 세금과 관련해서 이슈 생기면 세무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장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